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이어서 해제부터 보시고 나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소위 쌍무계약이라고 불렀었고요. 매매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잡아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라는 논의도 전제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뒤에서 논의하게 될 게 소위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계약의 일종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계약이 이렇게 성립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 만약에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지금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위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축 자체는 소급표라는 개념이 기본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석계약에 있어서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에 대응해서 상대방은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해제의 주연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일단 해제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출제 포인트가 그 전 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축이 됐던 것이고요. 짧은 지문이지만 답을 뽑는 지문에서 자,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자, 매수하기로 했다. 공유로 매수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을과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갑은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을에 대해서 또는 병에 대해서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간단하지만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미리 최고라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돈 갚지 않게 되면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경고하는 것을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이제 민법 총칙이랑 관련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 법률 행위하고요. 준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법률 행위에는 단독 행위라는 개념과 그리고 또 하나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인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히 공유 얘기할 때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동철, 상추, 취해 이렇게 7개가 있었죠.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7개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준법률 행위를 고르시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될 테고, 바로 최고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준법률 행위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자의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로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논의하는 데 비해서 준법률 행위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뭡니까?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 이 등기 청권은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을 때 그 권리 자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준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것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최고를 하게 되면 다 바로 해제권 행사했을 때 그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잡았었고요. 시험에 이슈가 됐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주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이제 위험 부담의 법리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이 사안에서 갑이 이행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기가 이제 불을 내버린 걸 실수로 해서 이 건물이 홀라당 타버리게 되면 굳이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은 굳이 어떻다 최고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식이에요. 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꼭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갑이 지금 자신의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서 이 건물을 홀라당 태워버렸다라고 하면 을과 병이라는 사람은 굳이 어떻다 해제권 행사함에 있어서 최고라는 과정 행사를 할 텐데 그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최고라는 과정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가 정기행위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지금 이제 최고라고 하는 거 필요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정기행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어떤 계약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요. 바로 해제권 행사해야지 어떻다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이 정기행위는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케이스,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정기행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돼요. 주구장창. 그래서 자 이행 불능에서 맨날 장난치는 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 구성을 하고요.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도 필요 없고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이제 일정 기한이 지났는데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을 때 한 열흘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바로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했을 뿐이고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이때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검토하게 될 게 효력 발생 시기 소급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 해서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 자, 요 얘기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장래효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장래효가 뭐가 있었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 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소멸자 장래에 대해서 그 법률 행위는 없었던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가 되겠습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는 것도 장래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 얘기 있었죠. 바로 지금 이제 가등기 한 사안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액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도달이 돼서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할까.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자, 지금 이제 동시이행, 부당이득 판환, 손해배상 청구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매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겨준 상태가 됩니다. 을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갑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해제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이제 해제권 행사하면 그게 뭐지? 지금 계약금 좀 이따 보시겠지만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등기도 넘어와야 되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인데, 이 동시이행의 관계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닌 것, 네 가지만 달달달 외우게 되면 무조건 다 어떻다? 동시이행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된 출제 이슈는요, 바로 계약금 얘기겠죠. 지금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뭐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뭐 등기를 안 넘겨준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만약에 계약금을 받고 지금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갑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갑은 을에게 받았던 돈 계약금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자까지 쳐서 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해제권 행사는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나중에 해지도 마찬가지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요, 바로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이런 경우 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이 물건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토지가 개발 예정지다라고 이렇게 개방을 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치고요.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매수인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개발 예정지 이런 거 전혀 없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거짓 정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을의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뭘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무효를 선언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해버리잖아요. 갑에 대해서.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데, 다시 갑시다. 자, 처음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데, 자, 을이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먼저 갑이 선수를 치는 거야. 당신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최고까지 하고, 좀 이 사람은 되게 황당한 거야. 취소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 이루어지고, 자, 법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 대해서 자,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갑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바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해제 상대방 매수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무효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매수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보면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을과 매매 계약인데 계약서에는 Y부동산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Y부동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갔었고 유의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발한 경우가 있었겠죠.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착오를 유발했을 때 이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과실이 없어야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예요. 해제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해라고 하는 거야. 그때 할 얘기 나왔던 게 해제했을 때도 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제 파트에서는 이 정도예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원상회복, 그다음에 계약금 이자 쳐주는 거 부당이득 발언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 물론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한 3, 4년 한 번씩 받는 것이 나오는 것이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인데 뭐 이번 순환 때는 이건 생략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해제라고 하는 개념 다시 출발합니다. 자,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해제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이제 책임 있는 사유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반대편 상대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갑이 이행기 전에 괜히 건물 청소한다고 하다가 불을 내서 홀라당 태워버렸다. 그러면 이행할 수 없는 상태. 누구 잘못? 갑의 잘못. 그래서 이때는 을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거꾸로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을과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 을이 어찌됐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약속기에 한 시행기간까지. 그러면 이때 이 사람 잘못이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계약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거 혹시 상대방이 열어질 때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원칙적으로 최고 필요죠. 역시 한 3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데 최고 필요 없는 케이스라고 해서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그 상대방 굳이 최고가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정기 행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굳이 최고하지 않더라도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기행위라고 하는 결혼식이나 꽃 배달 케이스였고요. 일요일날 오후 2시까지 꽃을 배달해 달라라고는 자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오후 2시 이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꽃은 배달이 된다는들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꽃 배달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바로 최고 없이도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이 법률 행위로서 효력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소급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제권을 행사했던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계약금의 반환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될 테고 계약금의 반환은요. 자,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이익 전부 바로 이자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책임에서 상대방이 벗어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요 정도하고 맨날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이 정도 나오면 되게 쉬운 거고 바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는 소급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문제, 세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항상 해제 얘기할 때 합의 해제를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제도를 합의 해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던 사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이행기 전인데 갑과 을이 둘이서 중간에 내고를 합니다. 원래 이 X 부동산을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입장에서 1억 2천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을의 입장에서는 1억에 사는 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차라리 한 9천 정도면 비슷한 땅을 살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중간에 이행기 전에 야 우리 계약의 그냥 효력 아예 없애자라고 내고하는 거 이걸 계약의 한 유형으로 봐서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논의할 때 부당이득 반환 이자 쳐줘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건 이제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지급할 필요 당연히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되는 것이 해지 얘기를 가지고 또 끌고 나옵니다. 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 임대차 계약 등을 전제로 하죠. 계속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서 한 번만 어떤 채무를 이행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을 일시적 계약, 매매 교환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자, 바로 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게 될 텐데 자, 해지 장래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해지도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는데 출제 포인트 30회 때 나왔던 거죠.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이 합의 해지라고 하는 데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소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29회 때는 어디에서 바로 합의 해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합의 해지라는 것을 던져주면서 이때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자 등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는 패턴이 자 29회 때 합의 해제에 따라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0회 때 자, 해지에 있어서 합의 해지가 되는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요 얘기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을 때 반환을 금전에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어떻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전 원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등등등.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은데 얘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9회 때 30회 때 연속해서 합의 해지에 있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즉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계약의 소멸이라고 해서 해지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계약의 소멸이라고 해서 해제와 해지해서 우리 앞에서 동철상추 취해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철상추 취해 이런 게 있었고요. 해지라는 개념,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겠고요. 자, 오늘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시행위 항변권 겁나 복잡스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거랑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우리가 유치권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채권과 반면에 그 목적물 간의 관련성 또는 연관성이 있었을 때만 소위 뭘 할 수 있다? 바로 유치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있었죠? 공사대금 채권과 비용 상환청권 있을 때마다 다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소위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어요. 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 다 출발점이 이렇게 가는 거죠. 쌍무계약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쌍무계약이다.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쌍무계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로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두 사람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을 소유의 Y 부동산 사이에 교환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때 소위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이 둘의 각각의 채무라고 하는 거,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Y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줄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걸 소위 어떻다? 쌍무계약, 두 개의 채무가 발생을 할 테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약을 넣지 않는 이상 어떻다? 두 사람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금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갑이 먼저 대금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겨줬던 사안이면 해제권 행사와 똑같이 그 시점에 소급해서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다? 다시 상대방이 각각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에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 받았으면 이자 쳐서 반환해야 될 테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으면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다 뭐라고요? 동시이행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죠. 전세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였었고, 을이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라고 했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면요. 이 을이라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의무하고요. 전세권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발 의무, 이런 의무를 지게 될 테고, 한편 갑이라고 했던 사람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로 뭐라 부른다? 동시이행의 관계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런 식이야. 만약에 지금 전세금을 교부 반환하지 않으면서 전세권 말소 등기라든가 또는 전세 목적물의 반환을 전세권 설정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너도 같이 전세금 반환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에서 자 지금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면서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 대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나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서 을은 갑에 대해서 너도 지금 뭘 해라 등기 넘겨줘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 이슈가 뭐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소위 해제라는 것은 어떻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해제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 반대편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귀책 사유 없이 정당한 권원 등에 의해서 바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갑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최고하고 원칙적으로 최고하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만약에 동시이행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기가 등기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때는 소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막아버리는 이런 취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는요,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는가 부인되는가 이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유치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4개 딱 외우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주제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사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저당권 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었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갑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저당권에 있어서의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지 뭘 주장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요. 자, 내가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편지를 보내옵니다. 야, 너 지금 빚 갚지 않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하겠다? 바로 경매 청구해서 채권 회수하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자가 뭐라고 해요? 너 저당권 등기 말소해. 그럼 내가 빚을 갚겠다라고. 이거 인정 안 됩니다. 먼저 빚을 갚아야죠. 다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돈부터 먼저 갚을 것. 요게 하나 이슈.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는 사례. 요거 하나 외우셔. 거의 똑같은 게 담보 가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자,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자,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 소유의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자, 이 을이라는 게 담보 가등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소위 저당권이 있었고, 담보 가등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경매 청구를, 저당권이랑 똑같이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의 가격하고 자신이 받을 권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를, 자, 차익을 청산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아예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담보 가등기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똑같아요. 자, 담보 가등기권자가 야, 너 채무 변제 안 하면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귀속 청산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먼저 담보 가등기 말소해. 그래야지 나도 채무를 변제하겠다. 요거 인정 안 돼요. 먼저 빚을 갚아야지. 어떻다? 바로 이때 담보 가등기 말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거잖아요. 자,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는 기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시 이행의 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좀 길게 가야 될 주제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인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자, 누구는 갑은 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주임법 할 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자, 주민등록 이전에 소위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이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개털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항력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단돈 10원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왜?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안 해주니까, 그리고 시기도 너무 뒤로 밀려가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 임대차 계약서니 뭐니 이런 걸 보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해주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이사 가도 됩니다. 이사 가더라도 기존 순위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났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홀연히 나갔다가 짐 뺐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집주인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등기 말소해. 보증금 구했으니까 돌려줄 테니까 라고 했을 때 너님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 이루어져야죠. 다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4번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치고 자, 이때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될 테고 이 사람이 우리 민법 187조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등기 없어도 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근데 순서가 뭐냐면 등기 없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은 돈 다 내게 되면 즉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제 등기까지 넘겨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 이 경매 자체가 어떤 이유로 무효다.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간의 사정을 보면 이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은 누가 바로 을한테 저당권자, 채권자한테 이 대금 일부가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는 다 돈 냈는데 이 등기가 무효니까 자, 이 경매 자체가 무효니까 원정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 반환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때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배당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병이라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뭘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내가 냈던 돈 배당금 돌려달라. 배당금 반환해야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4개가 줄줄 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자, 담보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차, 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뭐라고요? 바로 소위 이름하여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4개를 힘들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이것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4개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문제 구성할 때 자, 29회 때 이렇게 나왔었죠.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넷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또는 박스 딱 써놓고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끼리 또는 인정되지 않는 것끼리 필요 없어. 인정되는 것 수천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4가지만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대박이야.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무조건 뭐야? 자, 지문 보시기는 이런 식이라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4개, 무려 4개야.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 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 무효인 경매에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요 4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요건 요렇게 하는 못 외우십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문 분석해 놓은 걸 보시게 되면 대박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앞에서 유치권 할 때랑 똑같다니까. 유치권 인정된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 있으면 그 앞에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권 있어야지 다 옳은 편, 나머지는 다 틀린 편. 이렇게 가듯이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된다, 존속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없어야 돼? 4가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증금의 반환 의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배당금의 반환 의무. 이런 것은 어떻다? 동시행의 관계가 아니다.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줄줄줄 외워주셔야 돼.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계약법 파트에서만 이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할 때도 뜬금없으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의 질문이 툭 터진다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가시게 되면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사람 잡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거꾸로 연구를 했겠어요. 하나하나 사안을 계속 설명을 드리려면 이해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째깍째깍 보는 순간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게 줄줄줄 외워져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럼 거꾸로만 가는 거야. 동시행 항변권 인정된다, 유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4개만 뭐가 되든 간에 동시행 항변권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쭉 치고 들어갔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 4가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20교에 나름 어렵게 나왔던 게 이 4번, 이 4번 작목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냥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제가 3가지 출제 이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4가지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만 본다고. 인정된다, 유지된다, 존속한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채웠을 때 최소한 뭐는 4개만 없게 되면 다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고 주장할 수 있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시험지문에 존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틀린 거야. 무조건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고 존속되고 유지되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고 4가지에 한정하게 되면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 어떻다? 이것은 부인되는 케이스.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4개가 개수가 많아요. 차라리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권 2개밖에 없었으니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맛인데 얘는 사연들이 겁나 길잖아요. 저당권도 알아야 돼, 담보가등기도 알아야 돼, 주임법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경매에서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뭐 이런 거가 이 하나의 내용에 수많은 민법상의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워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개는 줄줄줄줄줄줄 무조건 외우셔야지. 그래야지 어떻다고요? 이걸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외워져야지 어떻다?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시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내가 오죽했으면 이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사안마다 뭐 여기 보면 사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뒤진다고 하나하나 첩조사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절대 이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가야 돼?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 돼. 저당권이 존속된다, 유지된다 이런 명제가 있게 되면은 무슨 뒤를 봐야 된다고. 절대 앞을 보면 얘기에 취해서 당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그래서 일단 4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암기해 두시는 거. 일단은 닥치고 암기, 이건 닥치고 암기를 해 두셔야지 되고, 이게 4개가 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게 된다고. 외운 게 아까워서라도 뒤만 봐. 외운 게 아까워서 뒤를 본다고. 4개가 딱 외워지던 자신감이 붙게 되면 뒤만 착착착 체크하면서 어디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걸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법률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머리 터져버립니다.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되는 사례 가지고 또 부인되는 사례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제 외울 건 뭐라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사례.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내용이요. 이행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즉슨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의 근거에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을 때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사안 이런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사안이었었고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을이 너
등기 안 넘겼으니까 나 대금 지금 못해. 너 같이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있죠. 법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 시험과는 별 관련은 없고요.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이슈가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어려워요. 해서 자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라는 사람과 자 1억에 이걸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어떻다 1억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 갑은 을에게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매매 계약의 체계예요. 그런데 을은 지금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은 별개 문제로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1억 꿔준 게 있었어.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돈 받을 게 있었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돈 받을 그 권리하고 내가 지금 대금 지급할 이 권리하고 통치는 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쌍무계약의 기본 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닥치고 단순하게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시중에서는 퉁친다고. 퉁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굳이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너 빨리 1억 줘. 라고 해서 1억 받고 그 1억을 다시 통장에 바로 쏴주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자, 내가 받을 돈하고 줄 돈하고 똑같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퉁치자. 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민법에서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서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쟁점. 사례가 문제 구성할 때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이행상환 판결이라고 해서 자, 요게 지금 이제 한번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갑이 을에 대해서 너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라고 해서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구요?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빨리 대금 지급해라. 근데 을이 그 소송자의 법정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가 등기를 안 넘겨줬으니까 내가 대금을 못 지급 안 한 거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법원의 판사는 짜증을 내겠죠. 아이 새끼들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까지 기어고 지랄이야. 그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야 갑은 넌 말이야 을한테 뭘 하고 지금 등기 넘겨주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 지급해 라고 하는 판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행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서 한번 비슷한 주제를 공부하시면 유치권 얘기할 때 똑같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갑이요. 자, 이런 경우 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병이란 사람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소유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자,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 물건을 네가 왜 점유하고 있어? 판사님, 저한테 물건 좀 돌려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겠죠. 뭔 소리야? 나는 인도 거절할 권능이 있어. 만약 유치권 권능이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사는 뭘 한다고요? 자,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유치권에 해당하는 피담보채권, 그 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유치권자, 을은 병에 대해서 뭘 해라, 목적물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행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도 유치권의 인도 거절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행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자, 갑은 얘한테 등기 넘겨주고 을은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벌어온다. 이행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지금까지 지금 한 10여 년 사이에 나왔던 쟁점은 세 가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바로
요지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이게 제일 까다로워. 왜? 한두 개가 아니고 종류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읽다가 죽습니다. 외우고 말고 할 짬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읽다가 이게 취해서 죽어요.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네 가지, 이게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 체계에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된다. 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장한다, 인정된다, 존속한다라는 명제 앞에 다시 4개, 저당과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그 다음에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바로 소유권 이전계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것은 소위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 나머지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때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걸 정리해 주는 거,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됐을 때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제척기간이라는 개념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점을 따져보게 되면 제척기간은요, 법원에서 소위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검토해야 되고,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직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사이드 들어갈 지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동시이행항변권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